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도 이제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이 이제 얼마 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직에서는 교정학 개론이 시행이 됐죠. 그래서 그 교정학 개론 문제들을 좀 평가를 해보고 해설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총평이라고까지 할 건 뭐 그렇게는 없는데요. 예, 뭐 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교정학 개론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정책론 부분이 있고 여러분 교재 1권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정론 부분 2권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 이제 그 공무원 특히 이제 어떤 이제 또는 개론 뭐 이런 과목에서는 크게 이제 이론 부분의 문제가 있고 법령 부분의 문제가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형사정책론 부분에서는 이론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그죠? 그다음에 법령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교정론 부분에서는 이론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3문제 정도, 그리고 뭡니까? 법령 부분에서 한 8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제 이론 부분에서는 8문제, 그다음에 법령 부분에서는 한 12문제 정도 해서 요 예전과 비슷하게 이제 출제 비중은 있다. 그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형사정책론 뭐 9문제, 뭐 교정론 11문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예전보다는 조금 교정론의 비중이 조금 줄었죠. 교정론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나오는 듯한 이제 그런 추세였는데 이번엔 약간 좀 줄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제일 이제 궁금해 할 만한 거 별로 궁금해 안 할 수도 있지만 난이도에 관한 얘기인데 2023년도 때 난이도가 워낙 낮았죠. 그죠? 워낙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시험을 쭉 보면은 작년 시험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뭐 난이도가 조금 더 상승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상 난이도로 한 8개, 그죠? 난이도를 구분해 보면 상중하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는데 상 난이도가 한 4문제 많이 잡아서 그다음에 중 난이도가 한 9문제 정도 되려나요? 그죠? 9문제 정도죠? 9문제 정도, 나머지 하 난이도가 7문제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20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뭐 올해 시험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내년 시험을 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0문제 9급 공채 시험에서 과목당 20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자, 난이도가 중 이하, 그죠? 중하고 하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건 뭐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맞추라고 내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9문제, 7문제, 그래서 16문제 점수로 합산하면 한 문제당 5점씩이니까 80점이라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80점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셨다 보면 적어도 8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80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매번 하는 얘기지만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는 공부를 할 때 주안점을 둬야 될 게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쉬운 문제를 주는 문제들을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저절로 뭐 난이도 어려움 상해 문제들은 맞출 수도 있고, 그죠? 저절로 맞출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뭐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죠? 왜? 맞춘 사람보다는 틀린 사람이 더 많을 거니까. 그거는 합격의 관건은 아닌데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을 틀려버리면 그거는 떨어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항상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 주는 문제들은 받아 먹어야 됩니다. 왜 주는 문제들을 받아 먹지 않고 꼭 난이도 어려운 거, 그죠? 이걸 가지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착실히 챙겨둬야, 이걸 착실히 저축을 해둬야 여러분들이 합격선을 넘을 수 있는 점수를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좋은 일인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말짱 헛가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시험이 난이도가 뭐 좀 있는 문제, 작년과 비교하니까 난이도 표시를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년과 같은 정도의 수준이 쭉 지속되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난이도 설정을 4개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좀 더 적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 워낙 쉬었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좀 더 어려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시고,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들 중에서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사형 폐지론을 주장한 학자에 관한 문제, 그죠? 그다음에 또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문제, 이것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문제 또는 질문들을 봤던 게 그건 한 10년도 더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짝 좀 놀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제가 이제 총평도 써놨습니다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구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뭐 반성 뭐 또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그 올드한 문제이고, 그죠? 시류에 벗어난 문제이고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제 스스로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면서 예. 어쨌든 다시 그런 문제들이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그죠? 10년도 넘게 안 나오다가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또 나올 것이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런 두 문제들, 그죠? 사형 폐지론을 주장 학자에 관한 문제들, 그다음에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문제들은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그죠? 뭐 상당 기간 동안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년 시험을 대비로 해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반복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 기본적인 내용이 어디까지인가, 그죠? 어느 수준까지 잡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근데 그런 고민들은 이제 제가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죠? 제가 제시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그죠? 그 고민을 하려면 굳이 학원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학원에서, 그죠? 제시하는 거, 그죠? 이끌어 주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안 하려고 학원 수업을 듣는 거고 학원 교재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시험 본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 해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자, 이거는 좀 지우고 1번 문제를 봤더니 클라우드와 올린의 차별 기회 이론, 보통 이제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이다라고 보통 교재에서 소개를 하는데 차별 기회 이론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클라우드와 올린의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이 뭘 말하는 것이었다? 자, 3번부터 가봅시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 이걸 통합해서, 그죠? 이게 이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이 뭐예요? 범죄적 하위 문화 이론, 그죠? 비행 하위 문화 이론, 이 파트 부분에서 하위 문화 이론 부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을 통합해서 하위 문화의 형성을 설명했다. 자, 그래서 먼저 머튼의 아노미 이론 그 바탕 전제를 까는 거죠. 머튼이 뭐라 그랬죠? 자, 어느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문화적 목표라고 부릅니다. 자, 머튼의 아노미론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문화적 목표. 뭐라 그랬죠? 이게 대표적으로 부자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란 말이에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 그걸 다른 말로 제도화된 수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부자 되고 싶은데 그걸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 뭐가 있겠습니까? 땅 투기해가지고, 그죠? 부자 되는 건 합법적 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월급 많이 주는, 그죠? 좋은 회사 가가지고 월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퇴직금도 한 50억씩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합법적인 수단이 누구에게나 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화적 목표와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 이 둘 사이에 불일치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것이죠. 그렇죠? 불일치 현상. 이게 아노미 상황이다. 이다라고 머튼이 얘기를 했었고, 이 아노미 상황에서 합법적 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어느 계층?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죠. 어떤 수단?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 즉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겁니다. 라고 머튼이 아노미 이론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클로드 올리는 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요, 합법적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범죄로 나아간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에 의문점을 표시하는 거죠. 얘가 좀 이상합니다. 왜요? 서덜랜드 아저씨가 그랬거든요. 차별적 접촉 이론에서 범죄는 배워서 저지르는 것인데 범죄를 배운다라는 그 과정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머튼의 아노미론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연구를 해봤더니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하위 문화가 어떤 하위 문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범죄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범죄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고가 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하위 문화를 이 클로다 올린이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렇죠? 어떻게? 범죄적 하위 문화, 갈등적 하위 문화, 그 다음에 도피적 하위 문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디서 이 범죄적 하위 문화에 속한 하위 계층의 사람들만 이 범죄를 가르쳐주는 성공적인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학습이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갈등적 하위 문화나 도피적 하위 문화의 경우는 범죄의 학습이 가능하지 않더라. 그래서 범죄를 배우는 것도, 즉 제도화된 수단, 합법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범죄라는 비합법적인 수단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차별적이더라. 그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클로다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으로 가보죠. 합법적 수단, 그죠? 제도화된 수단, 누구에게나 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특히 하위 계층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 즉 범죄라는 것도 차별 기회가 있더라. 그렇죠? 누구나 다 범죄라는 것을 저지를 수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범죄를 배워야 할 것인데, 배워서 저질러야 될 것인데 범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어느 하위 문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가 차별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차별적 기회, 차별 기회가 있더라라는 걸 고려했다. 1번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도피 하위 문화는, 자, 하위 문화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범죄적 하위 문화, 갈등적 하위 문화, 도피적 하위 문화. 그중에서 도피적 하위 문화는 마약 소비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갱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 도피적 하위 문화의 대표적인 형태가 약물 중독자들, 그죠? 또는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죠? 이건 이제 도피적 하위 문화의 예로 듭니다. 그래서 마약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마약 중독자들, 그죠? 말한 거죠. 근데 여기서 갱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갱이란 표현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갱 그러면 폭력배 그죠? 어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폭력 조직들, 그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이 범죄학이라든가 사약 이론에서 갱이라는 것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약 소비가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갱이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야? 마약 중독자 무리들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피적 하위 문화는 마약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갱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것도 맞고, 3번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4번, 자, 비행 하위 문화를 갈등 하위 문화, 폭력 하위 문화, 도피 하위 문화로 구분했다? 아니죠. 갈등 하위 문화, 도피 하위 문화 이건 맞는데 폭력 하위 문화가 아니라 범죄적 하위 문화 이렇게 나눈 거죠. 범죄적 하위 문화, 갈등적 하위 문화, 도피적 하위 문화 이렇게 나눴습니다. 4번이 옳지 않더라.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 이 클로드 얼린의 차별적 기회구조로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 이후로도 우리가 내년, 내후년에도 충분히 문제로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했고요. 2번 봅시다. 자, 전자감독제도, 전자감시제도 말하는 거잖아요. 전자팔찌, 그죠? 전자발찌 채우는 거. 자, 이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1번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프라이버시 뭡니까? 사생활, 그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죠. 그죠? 전자 발찌를 채워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치 추적이 되잖아. 그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그죠? 그죠? 어떤 장소에 갔는지가 다, 뭐죠? 속지 말하는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고, 2번 교정시설 수용 인구의 과밀을 줄일 수 있다. 자, 전자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자,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물론 이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애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전자감시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외국의 제도들까지 폭넓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미결구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경범죄자들을 이제 감시 감독하기 위한 이제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 경범죄 저지른 애들을 교도소에 집어넣는 대신에 전자감시 장치를 붙여놓고 사회생활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교정시설 수용 인구의 과밀을 줄일 수 있다. 경범죄 저지른 놈들은 이 전자감시 제도를 해버리면 되니까 교도소에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맞고 3번 사법통제망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다른 말로 뭐라 하죠? 형사사법망의 확대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자, 형사사법망의 확대.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그 사회적 처우라든가 사회내 처우 이런 것들이 모두에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4번 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 거기서 뭘 하는지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맞는 얘기. 그래서 자, 1번이 옳지 않은 거. 그리고 해설에 이제 이 전자감시 제도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표를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3번 문제로 갑시다.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왔습니다. 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물어보고 있죠. 이거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뭐 있죠? 자, 일반 준수사항이 있고 특별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 준수사항은 되게 많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일반 준수사항은 좀 외워두자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주, 선, 지, 신고. 자, 이런 식으로 일반 준수사항은 반드시 외워두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선지 신고에서 주는 뭐예요? 주거지에 상주하고 상업에 종사할 것 1번. 그다음에 뭐예요? 선 두 번째는 뭐예요? 4번에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넘려가 있는 놈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세 번째 지는 뭡니까?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이거죠. 마지막 신고 뭐예요? 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 선지, 신고 이걸 다 이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장난을 치는 거죠? 자, 이번 문제처럼 3번에서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이 아니고 이 부분이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 보호관찰관에 신고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10일 이상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3번이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모의고사 이런 데서도 많이 다뤄봤던 것이고 기출문제에서도 이미 봤던 것들이니까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번 문제 보죠. 자,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관한 문제. 자, 경비처급 나왔습니다. 경비처급 많이 물어봤던 것이고 이것도 전반적인 기출문제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더라. 자, 그래서 자 1번은 개방처급이다. 개방처급인데 개방처급이니까 개방시설에 수용하는구나. 체크. 그러면서 어떤 처우? 개방시설에 수용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 자, 경비처급이 개방, 완화, 일반, 중 이런 게 4단계로 되어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방처급이 경비처급 중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죠? 가장 낮은 수준이 아니고 가장 높은 수준이죠.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 얘를 개방처급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것이 되고 있고 자
2번은 완화경비 초급에 관한 얘기죠. 당연히 완화경비 시설에 수용하고요. 자, 뭐예요?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예요? 아니죠.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 그죠?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하다. 완화경비 초급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3번에 일반 경비 초급인데 일반 경비 시설에 수용한다. 뻔한 얘기.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하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된 거죠. 그렇죠? 4번에는 중경비 초급. 중경비 시설에 수용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아니고 뭐예요? 기본적인 수준의 처우죠. 기본적인 수준의 처우. 그렇죠? 기본적인 처우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 이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옳지 않고 어디? 3번이 옳은 거. 이것도 맞추라고 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맞추라고 내는 문제죠. 5번 봅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는 누구냐? 자, 학자 이름, 여러분들 학자 이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죠?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이 학자 이름들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억지로 외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고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놈이 저놈 같고 저놈이 이놈 같고 막 그런데 이거를 외운다라기보다 그만큼 반복을 해서 접해봐야 됩니다. 반복해서 접해보고 무조건 때려 외우려고 하니까 이놈들이 저 이름이 헷갈리는 것이죠. 이놈들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하셔가지고 그죠? 틈새 시간 이럴 때 자꾸 그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은 누구에 관한 내용만 잠깐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을 하셔서 익숙해져야지 그걸 저 시험 얼마 앞두고 생으로 외우려고 하니까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교정학만 힘들어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내가 이걸 외울 게 아니다. 그죠? 그만큼 반복해서 봐서 익숙해져야 되겠다. 학자들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박스 안에 봤더니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가 이런 문화사조는 경제제도가 다른 사회제도들을 지배하는 제도적 힘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더라. 제도적 힘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더라. 아메리칸 드림이 뭐예요? 속지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 성공. 그죠? 성공에 대한 욕망. 그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 그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죠? 오로지 성공. 그것만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극명한 표어가 바로 아메리칸 드림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 일변도에 성공을 지향하는 이런 가치관들을 말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자 돼야 돼. 그죠? 성공해야 돼. 이런 것들이 경제제도, 경제적 성공들을 이런 중시하는 것들이 다른 사회 제도들 뭐예요? 도덕이나 윤리, 학교 교육, 종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압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제도가 다른 사회제도들을 지배한다. 경제적 성공을 중시하는 것들이 다른 사회제도, 학교, 교육, 그다음에 종교, 도덕, 가정, 윤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싸그리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로지 중요한 건 경제적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제도적 힘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문화사조가 경제제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심각한 범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라고 한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누구의 주장? 메스너 로젠펠트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머튼은 익히 아시다시피 1번 문제에서 봤듯이 아노미 이론의 주장자이고 코엔과 펠슨은 일상생활이론, 일상활동이론의 주장자, 코니시와 클라크와 코니시 합리적 선택이론 이 주장자들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6번 가봅시다. 회복적 사법. 많이 다뤄봤던 주제이죠. 근데 많이 다뤄봤던 주제입니다만은 이 6번 문제는 특히 좀 그렇게 풀기가 쉽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왜냐면 지문들에 등장한 표현들이 조금 선뜻 와닿지 않는 표현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회복적 사법을 물어봤을 때하고 지금 올해 그 9급 교정과 개론에서 물어봤던 이 회복적 사법의 문제는 난이도를 따지자면 기존의 문제들하고 확연히 다른 난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표현들이 어려워요. 표현들이. 그래서 6번 보시면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론 이제 표현들이 어렵다라는 거를 참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뭐 했는데 맞췄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뜯어보면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자, 1번. 회복적 사법이란 건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 전략이다. 이게 옳으냐 틀리냐라는 얘기인데 일단 인본주의란 표현을 이제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인본주의란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인간이 근본이다. 사람이 근본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죠? 인본주의. 사람이 중요하다. 인문주의하고도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인간 사회의 존엄과 가치, 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다. 그죠? 인간을 중심으로. 자, 인간 중심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둡니다. 자, 이게 바로 인본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회복적 사법은 처벌적이지 않고 무슨 얘기입니까? 회복적 사법을 문제를 풀 때 항상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놔야 되는 게 뭐예요? 전통적 사법, 응징적 사법이라고 그랬죠. 응징적 사법은 뭐예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 여기에다 중점을 두는 게 응징적 사법이잖아요. 따라서 응징적 사법처럼 말하는 것처럼 처벌적인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적 사법 뭡니까?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뭐야? 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뭐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즉 사회 재통합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게 이 회복적 사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자, 인간 중심, 그죠? 범죄자 처벌 이걸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인본주의적 전략이다. 자, 그래서 1번을 맞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고 2번 구금 위주 형벌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 회복적 사법이 범죄자의 처벌 이걸 중시하다 보니까 처벌함으로써 범죄자를 그죠? 콩밥을 먹이겠죠. 자, 이런 걸 벗어나서 뭡니까? 범죄자 처벌 이걸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범죄 문제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피해자의 피해 회복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용서 그걸 통해서 사회 재통합이라는 걸 추구하겠다. 자, 그런 입장에서 구금 위주 형벌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3번이 이제 제일 문제죠. 사적 잘못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사적 잘못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회복적 사법에서 가해자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러서 그로 인한 피해를 입혔다라는 거야. 그러면 야 가해자 너 이 새끼 그죠? 너 피해자랑 같이 둘 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잖아. 그러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전부 다 평온하게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서로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책임이 너한테도 있는데 네가 이 짓거리를 해가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구나. 그럼 뭐야? 자, 같은 사회의 구성원인 피해자 그죠?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 공동체 구성원인데 네가 그런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그 공동체 관계, 그죠? 유대 관계를 깼다라는 그런 것 측면에서 사적 잘못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적 잘못. 근데 그게 아니라 자,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 이건 뭐냐면 응징적 사법에서는 뭐예요? 응징적 사법에서는 자, 너 법 위반했잖아. 그죠? 법 위반했잖아. 법 질서를 침해했잖아. 그죠? 근데 법이란 것은 뭐야? 우리 모두가 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들을 법이라고 정해놓은 거잖아. 그걸 위반함으로써 너는 이 사회의 공익, 그죠? 공적 이익을 침해했구나. 이렇게 본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적 잘못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한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이 되려면 뭐야?
공익보다 사적 잘못이라고 보는 입장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가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이 서로 바뀌었을 때 옳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보다는 사적 잘못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죠? 회복적 사법이 이런 사적 잘못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아니 범죄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인데, 그죠? 이 사회에 해를 끼친 것인데 그걸 사적 잘못을 치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3번이 옳지 않습니다. 4번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는 입장이 바로 응징적 사법의 얘기죠. 그게 아니라 개인 간의 갈등, 뭐예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갈등으로 보는 거예요. 뭐가? 회복적 사법이.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 3번이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7번으로 갑시다. 자, 사형 폐지론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형 폐지론. 자, 제가 제 기억으로 근 10년 내에 본 적이 없습니다.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학자에 관한 얘기를. 근데 떡하니 나왔어요. 그렇죠? 깜짝 놀랐죠.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되겠다. 자,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학자. 여러분들이 베카리아는 뭐 이 밑에 지문을 보셔도 알겠지만 당연히 베카리아는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학자로서 인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밖에 루스나 리프만, 켈버트 이 사람들은 뭡니까? 조금 찾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틀려버려라 라고 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죠. 누가 이 사형 폐지론을 주장학자 해가지고 외우고 사형 전치론 주장학자 외우고 해서 이 문제를 맞춘 수험생이 누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틀려도 무방한 문제라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외워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예외적인 출제다라고 보시고 이런 출제가 다시 나오지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어쨌든 사형 폐지론을 주장한 학자는 베카리아, 리프만, 켈버트 이런 사람이고, 루서는 사형 폐지론이 아니고 사형 존치론을 얘기한 학자다. 뭐 그 정도로만 보고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또 외우고 있지 마십시오. 가뜩이나 학자들 이런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된다? 그건 아니죠. 8번 가봅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 사용. 자, 이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 사용 우리 모의고사 때 많이 풀어봤죠. 그죠? 진도별 때도 풀어봤고 전범위 실전 동영 때도 많이 풀어봤습니다. 자, 보호장비 사용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봐라. 자, 기억범 뻔한 얘기입니다. 보호장비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사용해야 되겠다.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해야 되겠다. 비례 원칙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기억범 맞고, 니은범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 경고해야 되지만 상황이 급박하더라. 그러면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고 없이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예외가 있다는 그 얘기죠. 네, 문제는 자, 보호소년 등이 뭐 할 때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이 나오고, 이때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어떤 보호장비? 가스총이라는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맞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 뭐가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수갑포승 보호대 플러스 뭐예요? 가스총, 전자충격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모의고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갑포승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하고 플러스 가스총,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눠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눠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설 먼저 한번 보시면 리을번의 해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제2항이 있습니다. 원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소년 등에 대해서 수갑포승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1호의 이탈, 난동, 폭행, 자살,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후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 심리 이송 그 밖에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그 밖에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리가 현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뭐를 수갑포송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자 니은번 지문에 관한 해설로 올라가시면 자 14조의 2 제3항에서 자 1호부터 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소년 등에 대해서 수갑포송 또는 보호대 외 플러스 가스총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자 가스총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1호에 이탈, 자살, 자해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그죠? 2호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거나 가려고 하는 때, 3호에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4호에 설비 기구를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4호에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시설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그죠? 그래서 2항의 경우 수갑포송 보호대까지만 쓸 수 있는 경우하고 3항에 플러스 가스총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뭐예요? 가스총 또는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이 맞습니다. 만약에 니은번 지문이 뭐예요? 니은번 지문이 예를 들어서 자 보호소년 등이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 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보호소년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나왔으면 이때는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다. 틀린 거죠. 그렇죠? 호송의 경우는 수갑포송 보호대까지만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디귿번 자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자해를 하려고 우려가 크다. 그러면 자 머리 보호 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자 머리 보호 장비라는 것도 이제 보호 장비의 하나로서 있는 것이죠. 자꾸 이놈들이 그죠? 머리를 갖다 박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헬멧을 씌워줘라. 이런 얘기. 디귿번 맞고. 리을번 다시 한번 나오죠. 법원, 검찰 또는 검찰의 조사 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니까 뭐 어디까지만 쓸 수 있어요? 수갑포송 보호대까지만 쓸 수 있어요. 여기 외에 가스총이나 가스총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쓰는 거야. 그죠? 이 뒷부분은 틀렸다. 그래서 리을번이 옳지 않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까지가 되는 거죠. 9번으로 갑시다.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1번 소년 판사는 조사관에게 자 사건 원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신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조사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2번 소년이 소년보호주 심사를 위탁된 경우 보전이 없을 때 뭐예요? 국선 보전에 관한 얘기잖아요. 자 구분하자 그랬죠. 소년이 소년보호주 심사를 위탁된 경우 도와줄 사람이 없네. 그러면 법원이 변호사 등의 적정한 자를 보전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가둬놨다. 위탁이라고 써있지만 우리는 수용이라고 읽어야 된다 그랬죠. 수용됐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네. 그러면 도와줄 사람을 그죠? 법원이 도와줄 사람을 선정해 줘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 3번 보시면 소년 판사는 소년부,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법원 주사보 이제 법원에 있는 공무원분들이에요. 그죠? 이분들 또는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동행영장 뭐예요? 소년 판사가 내가 물어볼 거 있으니까 좀 와보세요 라고 사건 본인, 보호자, 참고인을 부르잖아요. 소환. 근데 안 오죠.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동행영장을 발부해서 잡아올 수 있다 그랬죠. 그때 발부된 동행영장을 실제로 집행하는 건 누구? 조사관이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분들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3번 맞는 얘기. 4번 소년부는 조사 심리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회과 교육자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그 다음에 소년교도소의 조사 결과 의견을 고려한다. 이게 이제 소년법 12조 과학주의의 근거 조문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조사 심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소년교도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어떤 사건이죠? 자, 1번 다시 문제로 가봅시다. 소년법상 보호 사건이에요. 그죠? 보호 사건. 소년부 판사, 소년법원에 사는. 그런데 뜬금없이 어디 소년교도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해야 된다. 소년교도소는 그죠? 소년 형사 사건에서 자, 자유형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럴 때 그 유죄의 집행을 하는 곳이 소년교도소지 않습니까? 그죠? 소년 형사 사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나왔다는 거죠. 아, 뭔가 이상하다라는 낌새를 알아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만은 뭐예요? 소년 교도소가 아니고 보호관찰소죠. 소년 보호관찰소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자, 9번까지 봤죠? 10번 문제 봅시다. 비범죄와에 관한 얘기. 자, 비범죄라는 것의 개념 뭐예요? 범죄로 보지 맙시다라는 거죠. 범죄로 보지 맙시다. 굳이 그걸 범죄로 봐서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경미한 범죄잖아요. 경미한 범죄니까 굳이 그거를 범죄로 봐서 그저 범죄로 보지 맙시다. 경미한 거니까 범죄로 보지 말고 범죄로 보지 않으니까 처벌도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처벌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자 그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처벌하지 말자는 건 형벌을 부과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범죄로 보지 않으니까 형벌을 부과하지 말자. 대신에 그게 나쁜 짓인 건 맞잖아요. 경미하더라도 나쁜 짓은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형벌을 부과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경미하니까 형벌은 부과하지 않는데 다만 다른 수단으로, 다른 제재 수단으로 충분히 그렇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밥을 먹이지 맙시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비범죄와. 왜? 그 범죄가 어떤 범죄니까? 경미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질문 먼저 보자.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거. 자, 방금 얘기했듯이 자, 경미하니까 굳이 그걸 범죄로 봐서 콩밥을 먹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보안처분이라든가 또 어린 놈들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런 걸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거. 그렇죠?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거 이런 의미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의미하더라. 2번은 맞는 얘기고. 자, 1번 질문으로 갑시다. 비범죄와의 예시로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다. 이 비범죄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뭐예요? 법률상 비범죄화가 있고 사실상 비범죄화가 있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법률상 비범죄는 말 그대로 그 법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지하거나 또는 무효로 만들어서 법률의 효력을 없앰으로써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게 법률상 비범죄이고, 사실상 비범죄는 법률은 그대로 살아있어. 근데 그 법률을 해석,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 그죠?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비범죄야. 그래서 이 사실상 비범죄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검찰의 기소유예. 이런 것들이죠. 기소유예의 의미가 뭐였죠? 공소제기를 뒤로 미뤄둡니다. 원래대로라면은 그죠? 범죄에 해당하니까 이거 공소제기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제기를 뒤로 미뤄두자 이런 거잖아요. 너 한 번 더 기회 줄게. 또 사고 치면 또 좀 말썽 부리면 그때는 알짤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기소유예 이런 것들이 사실상 비범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1번 비범죄 예시로서 혼인빙자 간음죄. 자, 혼인빙자 간음죄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형법에서 사라졌습니다. 간통죄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
법률상 비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자, 법률 규정이 형법 규정이 폐지되거나 무효 그래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 법률상 비범죄에 혼인빙자 간음죄 또는 간통죄가 해당이 된다. 알아두시고. 자, 2번까지 봤고 3번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 필요성이 주장된다. 자, 경미범죄 비범죄의 필요성이 주장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사소한 거 굳이 범죄로 봐가지고 처벌해버리니까 자, 형사사법기관이 이런 거 뒤치다거리 이런 거 그 짜잘한 범죄들 이거에 치여가지고 정작 해야 될 일, 중요한 범죄, 중대한 범죄를 해결하는데 일손이 모자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인원이 모자라 버려.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경미범죄는 과감하게 비범죄 시키고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즉 중대범죄에 더 투입을 하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3번도 맞습니다. 네, 4번 비범죄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는 아까 얘기했던 거 사실상 비범죄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에요.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비범죄가 아니고 법률상 비범죄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11번 조금 빠르게 봅시다. 자, 형집행법이죠. 금지 물품. 자, 이것도 많이 봤었습니다. 자,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한번 쭉 볼까요? 자, 1번 마약, 총기, 도건, 폭발물, 흉기, 독극물, 그 밖에 범죄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번 무인 비행장치, 드론, 그죠? 전자통신기기, 스마트폰 이런 것들,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 연락이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3번에 자, 주류, 담배, 화기연금, 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시설에 질 우려가 있는 물품. 4번에 음란물, 사형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이걸 왜 제가 다 읽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형집행법상 금지 물품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런 물품들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물품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금지 물품 중에서 예외적으로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로 해서 수용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것, 즉 소장이 허가를 받으면 그 안에서 예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게 뭐예요? 2번이죠. 무인 비행장치 또는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드론 가지고 놀 수 있습니까? 드론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드론 자격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자격증 취득하려면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전자통신기기 이런 것들 통신기기까지는 그렇지만 전자기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기기. 여러분들 의학학습 장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재생기 이런 것들 교정시설 안에서 진짜로 의학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로 이 전자통신기기도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소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교도소 안에서 마약, 총기, 도건, 폭발물, 주류, 담배, 화기형 그죠?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죠?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2번만 예외로 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맞추라고 내는 문제. 12번 갑니다. 자, 수용에 대한 설명, 형집행법상 수용에 대한 설명. 자, 이것도 많이 봤었죠. 1번 독고 수용의 원칙이죠. 독고 수용의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홍고 수용할 수 있다. 자, 예외적 홍고 수용의 사유 뭐죠? 부족. 뭐가 부족해? 독거실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죠? 그다음에 보안. 뭐죠? 생명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럴 때 홍고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 그러니까 보안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죠? 1번 맞고 2번 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디? 교도소에 미교율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교도소에 미교율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예외 뭐였죠? 소정방이었죠. 그죠? 그래서 뭐요? 관할 구역 내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그죠? 두 번째 정은 뭐예요? 여기 있죠. 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해. 정원을 훨씬 초과한다.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도소에 미규율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분 수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거예요. 방은 뭐예요? 증거인멸 방지 때문에 그런 거죠. 소정방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고. 자, 1번, 2번 다 맞아요. 3번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입니다. 자, 수형자 교도소에 수용하는 게 원칙인데, 자, 이때 나이에 따라서 19세 미만이면, 수형자가 19세 미만이면 어디? 소년교도소에 수용한다 그랬죠. 그러다가 19세가 돼버렸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19세가 됐으면 일반 교도소로 이송을 해야 될 것인데, 예외적으로 자, 교육이나 교합 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 언제까지? 23세가 되기 전까지라고 그랬죠. 23세 중요, 되기 전까지 더 중요. 어디에? 소년교도소에 계속 수용할 수 있다. 3번도 맞는 얘기죠. 4번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집행법상 구분 수용 기준에 따라서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야 될 수용자를, 자, 얼마? 9개월이 아니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 수용할 수 있겠다. 자, 4번이 옳지 않다. 13번입니다. 형집행법령상 수용시설 내 감염병 관련 조치. 자, 제가 입 아프게 떠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감염병이란 표현이 나오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1번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유행하고 있다? 밖에서, 사회에서. 그러면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그 감염병이 음식물 때문에 자, 감염되는 거라면 중지해야 되겠지만 음식물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그러면 그죠? 괜히 뭐요? 이 새끼들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음식물의 공부를 중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중지할 수 있다 해요. 그죠? 할 수 있다. 1번이 옳지 않은 거. 나머지 2번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됩니다. 기침을 콜록콜록해 목이 아프대. 그죠? 열이 막 난다. 의심스럽다. 그러면 자, 1주 이상 격리수용 휴대폰 소독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3번은 일반론적인 얘기죠. 감염병 등의 발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격리수용, 이송 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4번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려버렸다, 확진됐네. 그럼 어떻게? 즉시 격리수용하고 사용할 물품 및 설비 자기가 아니더라도, 그죠? 그 녀석이 손에 닿은 거라면 모두 다 철저히 소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보건소장 아저씨 알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감염병과 관련된 얘기들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14번 가봅니다. 자, 여기도 또 나오네. 재수자 권리 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제 기억상 한 10년 정도 전인가 한번 지문을 받던가 그렇습니다. 그죠? 통 나오지 않은 건데 옳지 않은 거. 자,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일단 자, 4번부터 보죠. 원래 정부 관리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의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의 공무원 제도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 제도가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스웨덴에서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들, 국민들의 불평을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그죠? 이 스웨덴 공무원이, 이 옴부즈만이라는 스웨덴 공무원이 어디서? 국회, 의회에서 뽑아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을 조사하도록 이제 하는 권한을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이제 옴부즈만 제도의 기원에 관한 얘기 4번. 자, 1번으로 가보죠. 이 옴부즈만 제도의 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단파성, 전문성에 달려 있다. 자, 왜? 지금 정부 관리 행정기관, 그죠? 공무원들에 대한 뭔가 불평, 불만 이걸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이어야 돼. 그래야지 정부 관리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성, 비당파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야? 아무래도
정부 기관, 행정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들에 관해서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것이죠. 1번도 맞고. 네, 2번 옴부즈만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정기관에 대한 옴부즈만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교정 당국이 임명을 해야 됩니까? 자, 옴부즈만 제도가 뭐라고? 자, 정부 관리, 행정기관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조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애초에 이 제도가 시작됐을 때 어디서 이 옴부즈만을 뽑았다고요? 의회, 그죠? 정부를,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에서 이 뽑은 거예요. 그게 옴부즈만입니다. 근데 자, 옴부즈만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 당국이, 행정 당국이, 행정기관이 이 옴부즈만을 임명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교정 당국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아니라 중립적인 또는 제3의 기관이, 외부 기관이 임명,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2번이 옳지 않고. 3번 재수자의 불평을 수리해서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뭐 교정 관련 옴부즈만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어쨌든 이것도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정도만 파악하고 있었으면 여기서 이게 걸리는구나 라는 걸 캐치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옴부즈만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하셨을 그런 문제가 됩니다. 15번 가봅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 자, 이런 애들은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1번 여러분들 많이 봤던 거죠. 15세 미만 자,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먼저 보죠.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제 해독 능력 및 강의 이해 능력이 부족해요. 직업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자, 쉽게 말하면 글을 못 읽어. 그죠?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직업 훈련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또 4번. 작업이나 교육, 교합형 시행으로 인해서 직업 훈련 실시가 곤란해. 다른 거 하느라고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직업 훈련 받을 시간 없다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2번 징벌 집행을 마친 경우 이거는 아니죠. 징벌 대상 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이다. 이럴 때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 2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16번 가봅시다. 이번엔 교도작업에 관한 얘기. 옳은 거 찾아보자. 1번 서장한 수용자의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자, 교도작업을 하고 있는 수용자의 가족이 사망을 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자, 작업을 면제한다죠. 슬프니까 면제해야 돼. 다만 예외는 있죠. 그죠? 면제하는 거예요. 면제할 수 있다 아니라고 그랬죠. 면제한다 중요. 근데 며칠간 1일간이 아니고 2일간 면제하는 것이 면제하는 거죠. 1일간 면제하는 건 뭐예요? 제삿날. 그렇죠? 부모나 배우자의 제삿날 이때 1일간 작업을 면제하는 거죠. 사망의 경우는 2일간 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옳지 않고 2번 구류형이 집행 중인 수용자가 작업 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자, 구류형 작업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업 의무가 없는 수용자니까 작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옳지 않고 3번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접견을 제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접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접견, 전화통화, 교육, 공동행사 참가 등 이런 것들 제한할 수 있고 다만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제한했을 때는 작업이 없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2, 3번 다 옳지 않고 4번이죠. 개인 작업에 관한 얘기. 자, 완화경비처급 수용자가 작업 기술 탁월하고 작업 성적 우수해요. 그러면 수용자 자신을 위한 개인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어느 경우 개방 완화까지 된다 그랬죠. 개방 완화까지. 자, 작업과 관련된 것들은 경비처급이 어디까지야? 개방 완화까지. 그러니까 완화경비처급 수용자 개인 작업 할 수 있는 거죠.
자, 개인작업의 시간도 기억해야 돼요. 1일 2시간 이내. 4번이 옳은 것이다. 17번으로 갑시다. 서덜랜드와 크레시가 제시한 수용자 하위 문화. 범죄자 하위 문화 또는 수용자 하위 문화. 옳은 거 찾아보자. 자, 1번 수용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 문화를 구분했다. 맞는 얘기고. 자, 이 수용자 하위 문화를 세 가지로 나누죠. 범죄 지향적 하위 문화, 수용 지향적 하위 문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합법 지향적 하위 문화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자, 2번 범죄 지향적 하위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교도소 내 지위 확보에 관심을 가진다. 이거하고 3번에 수용 지향적 하위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모범적으로 수용 생활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다. 자, 교도소 내 지위 확보에 관심을 가지는 게 누굽니까? 범죄 지향적 하위 문화가 아니고 3번에 있는 수용 지향적 하위 문화, 여기 이걸 수용한 수용자들인 거죠. 모범적으로 수용 생활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다. 이건 뭐예요? 합법 지향적 하위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인 거죠. 그죠? 2번, 3번이 다 옳지 않고 4번 합법 지향적 하위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수용자의 역할 중엔 정의한 뭡니까? 수용자들의 리더, 형님 대접받는 거, 그죠? 에 가깝고 교도관보다는 재수자와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며 가급적 교정술 규율에 따른다. 이거는 뭡니까? 정의한. 이거는 범죄 지향적 하위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럼 2번, 3번, 4번 다 옳지 않고 1번만 옳은 얘기가 되는 거죠. 18번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왔네요. 자, 가석방심사위원회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1번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죠. 자, 어느 소속? 법무부 장관 소속이다. 맞고. 자, 2번에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 위원장이 누구라 그랬죠? 법무부 차관이다. 장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결정하면 바로 가석방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이라고 결정을 하면 자, 법무부 장관한테 자,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5일 이내인 겁니다. 5일 이내. 4번도 맞다. 네, 4번.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해서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관 때부터 공개한다. 자,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공개하는데 그 공개 시기와 관련해서 자, 다르다고 그랬죠. 특히 심의서하고 회의록 이거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심의서는 뭐예요? 심의서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얘는 A라는 갑이라는 수용자는 가석방 적격입니다. 아닙니다. 부적격입니다. 이거 판단한 거. 그 결과를 적어놓은 게 심의서란 말이에요. 그 심의서는 뭐예요? 가석방 결정, 적격 결정이든 부적격 결정이든 그 결정을 한 후 즉시 공개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5년이 지난 때, 경관 때부터 공개할 필요가 없어. 왜? 적격 결정을 했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한테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부적격 결정을 했으면 떨어지는 것이고, 그죠? 이걸 5년이나 묵혀둘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심의서는. 그죠? 적격, 부적격, 그 결과가 담겨 있는 거니까. 그런데 회의록은 다르다 그랬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자, 가석방 적격 심사를 하면서 그 회의 결과물들, 그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토론한 내용들, 그다음에 가석방 심사 신청 대상자를 불러다가 질문한 것들, 거기서 가석방 심사 신청 대상자가 대답한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개인정보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회의록은 5년이 경관 때부터 공개를 하는 거예요. 심의사하고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4번이 옳지 않은 거. 19번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 제도. 자, 이것도 이런 문제들을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은 있긴 있는데. 자, 1번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자, 법원이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죠. 누구에게? 보호관찰소장에게. 그죠? 그랬을 때 그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 진행 사항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겠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2번 이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을 알려야 된다. 자, 이거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판결 전 조사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조사 요구를 했어. 그러면 보호관찰소장이 조사를 했는데 보호관찰소장이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물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구두로? 말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판결 전 조사 요구를 하면 보호관찰소에서 판결 전 조사 보고서가 오는데 조사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두께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몇백 페이지예요. 그죠? 간단한 사안도 몇백 페이지입니다. 복잡한 사안은 더 용량이 크겠죠. 그거를 서면이 아니라 서면 또는 구두로 말로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몇백 페이지를 그냥 막 불러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서면으로 알려야 되는 거죠. 서면으로.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 3번 피고인에 대해서 형법 제59조의 2 및 제62조의 2에 따른 뭐예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그 규정 그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의 소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판결 전 조사제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 그리고 4번은 뭐예요? 그 결정 전 조사 제도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소년법 12조에 따라서 뭡니까? 소년법 12조 아까 문제에서 봤는데 과학주의의 근거점은 전문가의 의견을 그죠? 받아서 조사 심리에 활용하는 거. 그죠? 그 소년법 12조에 따라서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조사 심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의 소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소년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그죠? 소년법 12조 아까 문제에서 봤던 겁니다. 그죠? 과학주의의 근거점은 그에 따라서 누구? 자,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결정 전 조사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분류처우위원회. 이번 회차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얘기야.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분류처우위원회. 자, 1번.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번 지문을 먼저 한번 보자. 자, 분류처우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2번을 먼저 봤어야 되는구나. 2번. 자, 2번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자, 분류처우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주의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분류처우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기관의 부수장 및 과장 중에서 임명합니다. 이 분류처우위원회의 특성이 뭐냐면 외부 위원이 없다고 그랬죠. 전부 다 교도관으로만 위원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외부 위원이 없이 교도관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1번 분류처우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문제는 자 2번에서 위원장이 소장인 건 맞는데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이 5명 이상 9명 이하가 아니고 7명 이하입니다. 추접스럽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사람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게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간간히 있어 왔어요. 근데 공채 시험에서는 그렇게 잘 등장을 하지 않았어. 보통 이제 승진 시험 같은 데서 이 사람 머릿수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있었는데 공채 시험에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많이 물어봤거든. 저 많이 물어봤어요. 구석구석도 이제 물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정을 팔 만한 데가 그죠? 이런 거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 자 사람 머릿수, 숫자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번이 옳지 않고 4번 수용자의 개별 조국의 가스방 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아까 가석방심사위원회 있었죠? 이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가석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을 해서 소장이 그래서 가석방 적격심사를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결정, 부적격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밖에 수용자 분류처우위원회는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둡니다. 교정시설에 두고 있구나. 그래서 자 어디가 틀리다? 2번이 옳지 않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예년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출제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 워낙 쉬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는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제가 난이도 상황은 한 4문제 정도라고 봤는데 뭐 작년과 같은 케이스가 앞에 없었다면 바로 전년도에 없었다면 난이도가 한 2문제 정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난이도란 건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요. 자, 올해 그래서 좀 어렵게 나왔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죠? 뭐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는 뭡니까? 그냥 평이한 난이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올해보다 조금은 더 쉽겠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그렇게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뭐 아주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도 가능하겠고 올해보다 더 어렵게 나온다? 뭐 그렇게 나오지 않길 이제 바라는 거죠. 쓸데없는 말 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올해 그 교정학 개론 총평 및 해설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